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7장 엠팩2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95년 무렵에 동영상을 압축하는 이 세계 표준화 기술이 나오고부터는 아주 멀티미디어 이런 분야에서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써본 사람들이 요것 좀 개선되고 저것도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화면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든가 이거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일어났겠죠. 이런 요구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1998년도 무렵에 이 엠팩2를 표준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이제 엠팩2를 표준화를 했는데 이때 엠팩2가 왜 되느냐? 여기서 엠팩1, 엠팩2, 엠팩3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엠팩1은 그야말로 컴퓨터 전용, 게임 전용 뭐 이런 용도로 이렇게 또 노래방 전용 이런 용도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기본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H.261이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게 ITU-T를 기준으로 만들었지만은 80년 중후반에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이 영상통신, 뭐 국제 화상통신, 화상이나 영상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국제 영상통신 뭐 이런 것이 아주 각광을 했어요. 그 무렵만 하더라도 전 세계 권투 시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축구 시합을 할 때는 라디오 방송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결국은 영상으로 끌어올렸다. 동영상, 즉 텔레비전 시청이 디지털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데 일대 핵을 이렇게 했지만은 엠팩1이 나오고부터 90년 중반 엠팩1이 나오고부터는 그러면은 전 세계의 디지털 시장을 전부 다 이제 제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그런 디지털 동영상 기술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엠팩2, 엠팩3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는데 엠팩2는 원래 이제 기본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어널로그 텔레비전 사이즈 뭐 최대 한 30인치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를 디지털로 해서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엠팩2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HD급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42인치 아니면 뭐 50인치 이 정도 되는 그 사이즈에서도 엠팩2를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압축 기술을 그러니까 엠팩3는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엠팩3는 HD TV용으로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엠팩2의 기술을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UHD HD급 중에서도 또 가로 세로 2배의 분해능을 갖는 이런 UHD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엠팩 HD급 있잖아요. 하이 데피니션 TV라고 그래가지고 그 HD 급으로 한 40인치, 50인치 정도 되는 이런 그 분해능을 갖는 거에 그냥 엠팩 2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보다도 좀 더 높은 해상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엠팩4에 대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엠팩2를 세계 표준화하고 나서는 엠팩3는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엠팩2가 이미 그 기술이 엠팩3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면 UHD급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엠팩4에서 표준화를 해서 2002년도에 했지만 실제 상용화는 2010년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세계 표준화하는 것이 그때의 기술 수준으로 그때의 수요, 그때의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요. 그러면 엠팩4 이상은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다양한 이런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MPEG-4, .mp4 이상의 그 어떤 분해능이나 이런 수요는 일반 생활에서는 더 요구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3D라고 그래가지고 입체 영상이라든가 이 고글 같은 거 있죠? 그 속에서 뭐 이렇게 입체 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거에서도 MP4에서 충분히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기술적인 개선은 MPEG, 즉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의 MP4는 만들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MPEG-2에 대한 건데 MPEG-2까지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뭔가 이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모아가지고 만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표준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MPEG-4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전문가를 인정을 해줘요. 회사별로. 그리고 그 회사에서 표준화를 만들면 그거를 이렇게 인터그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로열티를 주고 특허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모아 집단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MP4였어요. 근데 MPEG-2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별 기술력의 천차만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표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얻어진 게 MPEG-1에 이어서 MPEG-2다. 자, 큰 차이는 뭐예요? MPEG-1에서는 예를 들면은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용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저장 전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코딩 압축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플레이할 때만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MPEG-2는 그것뿐만 아니고 텔레비전을 바로 실시간으로 멀리까지 전송할 수도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수요가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넬로그 텔레비전으로 쓰고 있었던 NTSC 또는 HDTV 이거를 그냥 압축을 해가지고 전송을 하고 복원을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HD 것까지 볼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용도로 썼고요. 또 물론 기본 기술은 H.262라고 그래서 ITUT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개발했는데 H.261에 이어서 262를 만들었어요. 그것과 MPEG-2가 핵심 코어 기술로 돼가지고 물론 JPEG에서 쓰던 것도 또 MP1, MPEG-1에서 쓰던 것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 또 저장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CD라고 하는 컴팩트 디스크, 그 컴팩트 디스크는요 기껏 해봐야 한 몇백 메가바이트밖에는 저장을 못해요. 한 장에. 또 요거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HDD라고도 하드 디스크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 봐야 이렇게 기가바이트 해당되는 것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수준에서 많은 동영상을 수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요구가 됐다. 즉 그때의 기술 수준으로. 또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좀 써봤죠? 요만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겨우 1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돼요. 1.44메가바이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돼요? 여러분들 왜 수업 듣느라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 이게 한 100메가바이트, 어떤 수업은 한 수백 메가바이트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메가바이트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500메가바이트다 그러면 0.5기가바이트예요. 하나의 동영상이 이렇게 500메가바이트, 300메가바이트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메모리 저장 공간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런 걸 또 많이 저장해 놓으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압축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써야 된다. 그런 수요가 있었어요. 또 그때는 메모리 장치가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다. 아무튼 그때의 기술 수준으로 세계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걸로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통신에다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즉 압축해가지고 코딩해가지고 보내는 시간이나 도착하면은 복구를 디코딩을 해가지고 복견해서 디스플레이하는 시간이나
동일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압축 기술을 어떻게든지 자동화해 가지고 컴퓨터 처리 시간이라든가 메모리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를 주어진 현실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돼야 된다. 이거를 실시간 양방향 기술이라고 그래요. 보내주는데 여보세요 그러는데 한참 갔다가 여보세요 그러고 오면은 답답해가지고 전화 같은 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쌍방으로 얼마든지 화상통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오면은 영상을 켜놓고 서로 옆에서 대화하듯이 화면을 보면서 상대방하고 대화하듯이 화상통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이니까 그런 시초가 결국은 엠팩2부터 이루어졌다. 엠팩1도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은 즉 메모리 전용이에요. 일단 메모리에 저장시켜 놓을 때까지는 압축할 때 시간 얼마든지 걸려도 되는데 플레이할 때만 실시간으로 되게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엠팩2가 이루어지면 그 용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저장용, 컴퓨터에도 쓸 수가 있고, 방송용, 방송도 할 수가 있고, 또 통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 되면 이제 초등학생인데 전철 같은 걸 타보면은 그 스마트폰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보면은 텔레비전 볼 때 요만한 화면을 올려가지고 조그맣게 텔레비전을 봐요. 또 전화할 때는 또 키패드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뭐 워드 프로세스 할 때는 또 요런 조그만 키패드나 뭐 이런 걸 갖고 막 이렇게 눌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 퓨전화, 컨버전사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엠팩2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나 방송이나 통신에도 쓸 수 있는 동영상 압축 복원 기술, 이것이 엠팩2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다양한 설명이 있어요. 뭐 엠팩1에서 쓰이는 거, 다음에 H.261에서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UPR이라고 그래요. User Performance Requirement. 즉 사용자가 그때의 기술로 될 수 있는 거라면 좋지만 사용자들은 그 요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에서도 저장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동영상을 방송용 텔레비전 방송에도 쓸 수가 있고 또 통신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여기다 이제 적어놔 가지고 타겟을 잡아요. 그걸 UPR이라고 그래요. User Performance Requirement.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려 그러면 엠팩1에서 썼던 그 기술 방법을 쓰는데 좀 더 개선이 됐겠죠. 자, 좀 더 개선된 그러한 것을 이제 엠팩2에다가도 쓰는데 또 코딩할 때 어떻게 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동화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이 단계가 엠팩1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엠팩2에서도 이렇게 화면의 유행에 따라서 GOP 레이어가 있었잖아요. GOP는 0.5초를 첫 화면을 i픽처라고 그러고 뒤따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뭐 P픽처를 몇 개 해놓고 그 다음에 두 개 사이를 B픽처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에 따라 가지고 첫 화면이냐, 두 번째 오는 거냐, 다섯 번째 오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스위치 위치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화면이 들어오면 그냥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전의 화면 프레임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가장 비슷한 화면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그 차분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런 거를 ADPC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숙제가 있죠. 숙제가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자, 지금 그 문자로 이름 학번, 그 다음에 멀미융합 16번이라고 해가지고 출석 체크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고요. 또 오늘 설명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즉 홈워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엠팩2 동영상 압축에서
ADPCM, 여기 주어져 있는 ADPCM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I픽처, B픽처, P픽처별로 어떤 원리로 하는지, 특히 그 예측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예측을 이용해가지고 과거의 화면들, 또 미래의 화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두 개 평균을 취해가지고 현재 값을 예측하는 B픽처, 과거의 값들로만 하는 P픽처, 또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화면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만 하는 그 I픽처, 이러한 것을 이렇게 차분화해 가지고 하는 것을 ADPCM이고, 그때그때마다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차분, 어댑티브 디퍼런셜, 그때 어댑티브는 예측을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적응적으로 해가지고 차분값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송되어 오면은 이거를 다시 요 역순으로 해서 복원을 하고 예측된 걸 합쳐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값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이런 구조를 하는 것이 이 엠팩2에서 동영상 압축의 ADPCM 방법을 프레임별, I픽처, B픽처, P픽처별로 수행을 하는 이런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에 블록들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동작 원리를 I픽처일 때 스위치가 어디가 있고 P픽처일 때 어디가 있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복습을 하는 그런 예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ADPCM, 즉 Adaptive Differential PCM이에요. 즉 원래의 신호가 하나 오면, 한 화면에 픽셀이 오면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차분을 하면 이거 디퍼런셜 PCM이에요. 디퍼런셜 값을 이렇게 정보화해가지고 보낸다 그래요. 근데 예측을 그때그때마다 해가지고 가장 유사하게 예측을 해서 차분을 하면 차분값이 작아지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 주어졌듯이 ADPCM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압축을 하는데 이게 GOP에서 15개의 프레임 중에서 첫 화면이다. 그럼 I픽처죠. I픽처는 과거 값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4번에 딱 놓여요. I픽처일 때는. 그러면 이 화면은 차분이 0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 0이기 때문에 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때 I픽처 그 값들을 개별적으로 픽셀을 가로 8개, 세로 8개로 이렇게 블록해 가지고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면 그러면 주파수로 바뀌죠. 그 중에서 필요한 8개, 10개를 취해 가지고 그 값을 부호화해요. 뭐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코드 벡터로 뭐 만들어 가지고 DC분은 0에서 8레벨까지, 차분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4개의 레벨, 마이너스 4개의 레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I픽처니까 DC분을 그냥 그 값만 나타내겠죠. 앱솔루트 값만. 그렇게 값을 나타내고 또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8개 중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오는데 좌측 상단이 DC분이고 즉 0주파수예요. 나머지 저주파분에 저주파에 갈수록 무게치를 줘가지고 그래서 부호화 패턴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이걸 전송하고 이 전송을 할 때 지금 데이터 사이즈라든가 메모리 사이즈를 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8개의 레벨을 6개의 레벨로 줄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해서 패턴을 보내줘요. 보내준과 동시에 여기는 이거의 역반응, 인버스 컨타이저,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하면 요 값은 현재 이 값하고 똑같죠. 이 값에 이게 예측이나 차분이 0이니까 바로 이 값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두 개 합쳐주면 이 값이 바로 현재의 값이 돼요. 그래서 현재의 값은 예측 메모리 1에다 넣어놔요. P픽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송돼서 여기 오면은 역시 인버스 컨타이저,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DCT 거치고 나면 앞부분에서 스위치가 0이다 그러면 0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 현재의 값이 예측 메모리에 동일하게 원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블록 단위로 디스플레이를 하게 돼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요 그 가로 8개, 세로 8개 라인 이게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위치가 만약에 1번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현재화 화면과 과거에 아이픽처에서 들어왔던 걸 건간으로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현재화 화면과 차분을 하면은 예측이 잘 됐다면은 그 다음에 그 P픽처가 되겠죠. 그래서 P픽처의 차분이니까 이때는 DC 레벨이 0부터 안 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레벨로 되겠죠. 차분 값이니까, 디퍼런셜 값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벗겨내면 요 값과 요 차분이 동일해지고 예측된 것, 스위치 1번에 있으니까 예측된 것과 합쳐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 P픽처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또 포드 프리딕션으로 해서 예측 메모리 1의 두 번째에다 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측 메모리 2에다가도 저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루어지면 또 여러 장 지난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 거를 평균을 해가지고 프레임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세 번째 거. 이건 네 번째, 여덟 번째 게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아이픽처가 저장이 돼 있고 이거 P픽처는 예측을 해가지고 네 번째, 여덟 번째다 그러면 아이픽처하고 네 번째 거하고 평균이 된 게 스위치 2번에 놓이면은 B픽처가 나오겠죠. B픽처의 디퍼런셜. 이 디퍼런셜 값을 이렇게 압축을, 즉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하고 컨타이제이션하고 전송하고 이거 역으로 벗겨내면은 이 위치하고 똑같아지고 예측된 걸 합쳐주면은 현재의 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의 값이 예측된 현재의 값. 그러면 이게 현재의 값이 만약에 P픽처다 그러면은 여기다 저장하고 현재의 값이 또 뭐 B픽처다 그러면 여기다 해가지고 그 사이의 값이 결국은 평균으로 채워져 가지고 B픽처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순서대로 먼저 I픽처를 여기다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픽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P픽처를 여기다 저장하고 또 다른 P픽처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이를 평균을 채워 가지고 결국은 B픽처를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즉 차분을 구하는 이런 구조로 ADPCM 모델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I픽처를 할 때는 값이 많아지지만 차분을 만들어지면 예측만 잘 되면 차분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한 화면을 전체를 다 하더라도 데이터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코딩 과정, 요거는 디코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예측 메모리 스위치 순서가 여기 엔코딩 할 때나 디코딩 할 때나 똑같은 순서로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I픽처, B픽처가 아니고 I픽처, B1, B2, P픽처, B3, B4, 뭐 P픽처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잡혀져 있으면 거기에 스위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모델링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이 무빙 픽처에만 쓰지를 않고 오디오에도 많이 써요. 오디오에도 쓰고 또 다른 기상 예측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MPEG-2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인터레이스드 스캐닝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화면이 프레임이 1초에 30장이 들어죠. 이게 그냥 그 광원에 의해 가지고 장광 현상을 이용하면 1초에 30장이 와야 동영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랬어요. 근데 요 텔레비전이 어널로그 텔레비전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1900년 초에 초중반에 이제 그 어널로그 텔레비전이 만들어질 때 이 전송을 할 때 멀리 이게 어널로그 전파 방식으로 할 때 전송 밴드위스가 높아지면은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한 프레임을 이 홀수 주사선 1번, 3번, 5번 이렇게 홀수 주사선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는 짝수 주사선을 보내요.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보내줘요. 그러면 보내주는 율이 1초에 30장을 보내지 않고 홀수 한 번 보내주고 짝수 번째 걸 보내주면은 1초에 60장이 되겠죠. 이렇게 1초에 반반씩 주사선에 그거를 한 번은 홀수 번째 걸 보내고
한 번은 짝수 번째 걸 보내서 하나의 프레임, 즉 30분에 1초마다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즉 반반씩 나눠주는 걸 이거를 필드라 그래요. 용어적으로 필드라 그러고, 이거를 두 개 이제 겹치면은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붙여더라도 60분의 1초마다 오더라도 사람 눈에 의해서 합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필드 단위로 보내주면은 이것을 인터레이스드 스캐닝이라고 그래요. 인터레이스드. 여기는 한문으로 써가지고 비월이라고 그러는데, 하나 건너씩 뛴다는 거예요. 즉 스캔 자체를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은 홀수 번째 거, 하나는 두 번째는 홀수 번째 걸 이렇게 처음에 화면에 필드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거를 보내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프레임 수는 30장이지만 필드 수는 2배로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이 두 개 붙이면 하나의 프레임이 돼요.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두 개 붙이면 하나의 프레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면 이 전원 주파수가 60Hz이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도 60Hz로 돼가지고 그런 전원에 따른 플리크 잡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최소화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널로그 방식, NTSC의 어널로그 텔레비전의 방식은 이렇게 인터레이스드 스캐닝으로 해서 1초에 60장으로 나눠서 보내죠. 처리를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내줌으로써 전원 주파수하고도 유사하고 기술적으로 되게 전송하기가 용이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두 장이 합쳐지면 그 하나의 프레임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필드가 합쳐지면. 그래서 필드 단위로 이렇게 왔을 때 처리를 해요. 이렇게 프레임으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도 필드 단위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엠팩2에서는 이렇게 어널로그 텔레비전을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필드 단위로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하면은 용이한 것이 많아요. 자, 한 예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3개의 프레임이 왔다 그러면 30분의 1초짜리가 3개가 왔다 그러면 이걸 필드로 하면은 사실 6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B 픽처, I 픽처 만들기가 되게 용이하죠. 30장을 GOP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0.5초니까.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I 픽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B 픽처, 뭐 이런 P 픽처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은 그만큼 처리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필드가 그만큼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량이 작아가지고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처리해주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 전송률을 그만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또 좋은 점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필드가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가 오는데 이걸 두 개 붙이면은 어떤 극단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가 이렇게 붉은 진한 거 흐린 거, 진한 거 흐린 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되게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요것만 따로 떼서 보면 하나는 까매지고 하나는 까매진 필드, 또 하나는 또 하얘지는 화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면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홀수 번째 것이 진하고 짝수 번째 것은 연하고 그러잖아요. 밝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DC 화면만 보내주면은 압축률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다. 필드로 나눴더니만 결국은 높은 프레임으로 붙여놓으면은 주파수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해가지고 변화가 많은데, 이거를 홀수 번째 거 스캔, 짝수 번째 거 떼가지고 필드로 보면은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주파수가 아주 DC분이나 저주파에 몰려있는 그런 처리 구조가 주파수가 높아지질 않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필드로 나타내면은 움직임도 아주 천천히 바뀌죠. 1초에 30개의 프레임이 오는 거를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60개의 필드로 하니까 비행기라든가 움직임이 있으면은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만큼 디퍼런셜 값을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차분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움직임 벡터가 그만큼 최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어널로그 텔레비전을 디지털로 해서 컴퓨터로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국은 필드 자체를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엠팩2S는 프레임별로 처리라는 건 컴퓨터의 화면이고, 이게 텔레비전이 온다 그러면 텔레비전은 그 필드별로 처리를 하는 게 데이터 압축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단순하게 프레임별로 돼 있다 그러면 30분의 1초니까 많이 움직이겠죠. 근데 필드로 되면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그 사이를 차분을 취한다 그러면 움직임은 별로 없으니까 그만큼 디퍼런셜 값이 ADPCM에서 우리 할 때 디퍼런셜 값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1초에 60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30장으로 하는 거하고 변화의 폭이, 인터프레임의 변화의 폭이 많이 나타날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압축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매크로 블록으로 가로 16픽셀, 세로 8픽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가로 16개, 세로 16개 하더라도 반반씩 하면, 반반씩 짝수, 홀수를 이렇게 나누면 하나는 까매지고 하나는 하얘졌다 그러면 두 개를 붙여놓으면 합성된 거는 한 프레임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화면의 주파수가 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 단위로 했을 때 훨씬 더 고주파, 즉 높은 주파수 성분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 고주파가 그만큼 줄면은 압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매크로 블록이 있다 그러면은 필드가 있으면은 이 매크로 블록을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4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블록별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프레임으로 나타내면. 이걸 만약에 필드로 나타내면 하나는 완전히 검고 하나는 완전히 하얗고, 그러면 여기에 정보량은 전부 다 DC밖에 없어요. 거의 까맣고 거의 하얘도 DC 성분, 저주파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압축을 용이하게 했어요. 패턴이 균일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무쌍하면은 패턴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그래도 압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프레임, 즉 각 그 매크로 블록 자체를 이렇게 프레임별로 나타낸 것보다도 필드로 나타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주파수 처리에 있어서 용이해질 수가 있다. DC분이나 저주파 부분에 치우치면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뭐라 그랬죠? 어떻게 픽셀을 이렇게 가로 8개, 세로 8개를 놓고 주파수 영역으로 딱 변환을 하는데, 주파수 변환을 할 때 원래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이거를 디지털로 바꾸면 G 트랜스폼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실수와 허수로 나눠져요. 이렇게 식으로 보면은. 그럼 2번 해야 돼요. 리얼과 이미지너리로 이렇게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 돼서 실제 계산은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코사인 트랜스폼만 취하면은 실수값만 되는데, 그러면 4분의 1로 계산이 줄어요. 그만큼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안 쓰고 여기서는 디지털, 디스크리트, 디지털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으로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4번 처리할 거를 사인과 코사인 또 크로스로 되기 때문에 4번 될 거를 2번으로 줄여서 처리를 한다. 한 번으로 코사인 변환만 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계산량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푸리에 트랜스폼, 이게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입니다.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위치가 DC 0주파수에서 저주파에서 점점 대각선으로 가면 고주파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이 되는데, 이것을 변환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 픽셀의 위치를 바꿔놔 버려요. 가로 세로로 바꿔놔 버리면 뭐 이렇게 지그재그가 아니고 이상한 그 위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위치에 저주파 DC분이고 어떤 위치에 저주파가 되고 하는 위치만 알면은 이런 것이나 이런 거는 뭔 상관이 있어요. 처리만 빨리 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해도 여기가 DC분이고 여기 저주파,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레벨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어둡고 평균 레벨 이하에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조금만 밝아도 사람 눈은 어떻게 돼요?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밝은 레벨에서 좀 더 밝아지면 잘 구분을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낮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보면 알아요. 요만한 그 LED 램프 있잖아요. 이제 불밝기가 LED 램프나 전등을 가지고 어두운 데서 비추면 되게 훤해요. 훤한데 좀 환하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조금만 햇빛이 있으면은 그 밝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랜턴 같은 걸 해봐요. 불빛이 얼마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되게 밝게 보이는 랜턴이 플래시가 낮에 가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그 밝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눈의 시각 효과는 바로 시각 효과는 봐요. 이게 입력 레벨이에요. 레벨이 낮을 때, 이건 높을 때 레벨이 낮을 때 조금만 변화해도 충분히 이렇게 여기 감지 효과요. 시각 감지 효과가 작은 레벨에서는 조금만 감지해도 아주 크게 변화를 느껴요. 근데 레벨이 높은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이제 뭐 크게 변화하더라도 사람 눈은 큰 변화를 못 느낀다.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고 낮은 쪽에는 세세하게 변화를 하고 높은 쪽 레벨은 덤성덤성하게 레벨을 구분 짓도록 하자. 즉 어두운 데서는 조금만 밝아져도 아주 세세하게 밝기를 느끼고, 즉 레벨이 높아졌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커지더라도 그냥 덤성덤성하게 감지를 한다. 차분을. 요게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레벨 자체가 로그 스케일로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티미디어는 오감을 풍요롭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오감 풍요롭게 중에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사람 눈이 작은 레벨, 즉 흐린 레벨에서는 조금만 밝아도 금방 눈에 이렇게 띄는데, 또 귀도 그래요. 아주 조용한 이런 산 속에서 토끼라든가 이런 게 부스럭 끓으면은 금방 알아채요. 근데 막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는 누가 막 큰 소리로 하더라도 그렇게 더 크게 못 느껴요. 그런 것이 로그 스케일 센시티비티라 그래요. 로그 스케일. 그래가지고 변환 자체를 작은 레벨에서는, 이거 입력이고 이거 출력 코드 하는 거예요. 작은 레벨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하고 큰 레벨에서는 덤성덤성하게 변화를 하자. 그 변화 그래프가 리니어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 가지고 변화를 해요. 밝기를 나타내는데 되게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즉 블랙 앤 화이트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안 나타내고 그걸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부화하는 이런 방법. 또 소리도 들어왔을 때 이 청감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청감도 로그 스케일로 아주 작은 레벨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하고 큰 레벨에서는 덤성덤성하게 알아듣게 이렇게 변화를 해놓으면은 사람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호 코딩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매그니튜드 있잖아요. 즉 블랙 앤 화이트라든가 칼라라든가 뭐 이런 레벨에서의 이 퀀타이제이션 할 때 리니어 스케일로 하지 않고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매크로 블록이 주어져 있잖아요. 매크로 블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크로 블록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한 매크로 블록은. 그러니까 개별 블록마다 픽셀을 부화하는 것은 블랙 앤 화이트로 해요. 그러니까 4개의 블록이니까 4가 돼 있죠. 블랙 앤 화이트가 4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칼라는 2개의 블록을 붙여가지고 제가 2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보고 칼라를 하면은 이거는 4대 2대 2가 되는 거죠. CR2
2개, CB 2개 하니까 4대 2대 2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크로 블록의 4개의 블록을 블록마다 이렇게 하면 CR을 4개, CB를 4개를 하면 4대 4대 4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와 컬러 크로미넌스를 코딩하는 거잖아요. 왜 3개로 나눴냐면은 이거는 Y고 이거는 CR이고 이거 CB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거를 2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했다.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는 4개의 블록을 매크로 블록에서 4개의 블록을 따로 하지만은 컬러는 2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하니까 4대 2대 2로 했어요. 근데 앞에서 했듯이 엠페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4개의 매크로 블록을 4개의 블록으로 나눴을 때 블랙 앤 화이트는 개별적으로 4개를 하지만 CRCB를 한 개씩 했잖아요. 그러면 4대 1대 1이 되는데 CR과 CB가 독립해서 존재 못하니까 4대 2대 0이라고 이렇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컬러가 좋아지려면 4대 4대 4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압축을 할 것인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의 변화 못지않게 해상도를 아주 좋게 한다. 컬러. 그러면 4대 4대 4 최소한도 4대 2대 2로 압축하는 이런 구조를 해요. 지금 .bmp는 JPG에서 4대 4대 4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